네, 오늘은 이제 뭐 한정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 전에 어제 저 국무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직 법률신문에 안 왔는데 다른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는 150만 원 양육 금지였잖아요. 얘가 이제 185만 원 됐죠. 그래서 우리 어제 시행령이 어제 의결이 됐거든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효력 발생이 언제죠? 우리 그 법 지식이 날아가지고 20일 지나네요. 공부하려면. 그래서 시행령은 어제 의결됐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이 우리 그 분명히 헌법조율인가 뭔가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인드가 그래서 헌법 공부하는데 그래서 20일 아니면 3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률신문에 뭐 답이 나올 텐데 아무튼 어제 의결돼가지고 이 150만 원이 이제 185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민사집행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과 같이 바뀐 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채무자 회상법이 바뀌었어요. 회상법 시행령. 그러면 얘가 바뀌는데 이 채무자 회상법 중에 얘하고 연동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면제재산에 보면 우리 소액 임차 보증금과 그 6개월분의 그 생계비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게 150만 원 곱하기 600만 원 해가지고 옛날에 9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85만 원 되어가지고 1110만 원으로 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 바뀐 것 중에 의결된 것 중에 이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동돼가지고 채무자 회상법에는 면제재산 범위가 바뀔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까 어떤 얘기 그분이 있는데 185만 원이면 우리 기본급보다 많은 분이 그래서 우리 공감하려고 좀 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뭐냐면 우리 보면 이제 압류금지 범위 변경할 때 보면 이제 채권자가 우리 이제 그걸 바꿔달라고 신청 이제 우리가 이제 공단에서 항상 채무자 입장에서만 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채권자가 바꿔달라고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게 바로 양육비거든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지금 185만 원 압류 금지가 되면 자기가 받을 게 워낙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이 양육비 지금 거기 논의에서 보면 이 아예 여기서 이제 특례 규정을 따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양육비 지금은 우리 임금도 바뀔 예정이지만 양육비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육비도 이제 계속 논의가 있는 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걸 구성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논의가 뭐냐면 지금 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새로 두자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왜냐면 그거 없으면 또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거 지금 압류금지 범위 변경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이제 185만 원이면 한 명이 먹고 살기엔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회생 한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개인회생 한다고 할 때 지금 1인일 때 그 생계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85만 원이잖아.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이제 이 채권자 입장에서 압류금지 범위를 적어도 이 예전보다는 더 줄여달라 이렇게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건을 배부르는 건 진짜 이런 부분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이 119페이지라고 있죠. 119페이지 보시면 어제는 어디 있냐면 그 117페이지부터 볼게요. 117페이지 보시면 그 국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조문을 봤었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판례 같은 거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이 적법을 한정승 했어도 적법하다 이게 판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 편의상을 보면은 그 밑에 그 117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이냐 하더라도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가에 전달하는 점에서는 단수 승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이 적법하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제 했듯이 이 공법적인 영역과 사법적인 영역 해석은 좀 다를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구제 방법이 없을 것 같으냐? 그건 아니고 거기다 별표 그 헌거 위에 줄친 거 보면 뭐 원고들이 한정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그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제한다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국세기본법 24조 1항과 한정승인의 초력차이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있죠.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 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어떤 민법에 의하면 이게 상속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질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새로 고유재산에서 한 경우 압류를 들어온 경우에는 우리 122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급심에서는 아직 대법원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그 압류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 그 어제 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몇 개 있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서 우리 행정심판의 실익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우선 행정소송 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의 실익이 뭐가 있어요? 우선 뭐 돈, 인지대 손달료 이런 거 안 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극명한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1, 2, 3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심판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원고 그 청구인이 이겨버리면 행정처분서는 불복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법률신문 났었는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행정심판에 가가지고 얘는 승소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처분책이 불복 못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가가지고 얘는 똑같이 1심에서는 이 원고가 이겼지만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깨졌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탔느냐 행정소송을 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에 어제 행정심판 전치주가 3개 언뜻 뭐 이게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소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있잖아. 그 뭐야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 전치가 필요적 전치가 아닌가 딱 확실히 못 듣겠네요. 그래서 걔도 옛날에 문제됐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우리 필요적 전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앞으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자,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앞에 119페이지 보시면 2005-949일 굉장히 유명한 판례거든요. 여기 보면 과연 그럼 한정승인 했을 때 이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유명한 판례인데 거기 보면 그 우리 그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줄친 거 보면 자 부동산 취득세라는 건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이라 하는 건 뭐 형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그런 거였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제 거기서 네 번째죠. 그렇다면 자 원고는 그 한정승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위에서 취득하였고 이 부동산이 뭐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냐면 원고 한정승인한 사람한테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해가지고 한정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당하다 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상속재산 파산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상속재산 파산을 한 경우에 자 이 비용은 이제 한정승인했을 때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상속재산 파산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을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자 우리 보시면 앞에 나오겠네요. 벌써 몇 번 하니까 기억이 나시는데 거기 보시면 그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앞에 9페이지죠. 9페이지 보시면 니은번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 반환 절차 해가지고 파산 절차 진행 중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얘는 재단 채권으로 인정한다. 재단 채권 인정한다는 게 그 배당 절차에서 이제 얘한테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구제를 받는데 그러면 한정수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한정수인 해가지고 그걸 돈 환가한 경우에 그걸 환가했을 때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돈을 이제 까고 이제 배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공제하고 배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정승인 형 경우에 양도소득 때 부가처분도 뭐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처분도 적법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어느 절차를 받는 건 별개 문제고 우선 이 부가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눴었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은 똑같이 한정승인했을 때 이걸 그 부가처분하는 새로 고유재산에 대해서 부가처분하는 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똑같은 이 앞에 있는 행정심판에서 언급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를 제가 법률 그 법원에서 신청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같은 뭐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오늘 할 건 어디냐면 바로 이제 그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보험금 중에 뭐 상속재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한정승인과 조세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청서 작성할 때 우리가 한정승인 작성할 때 뭘 중요하냐면 첫 번째 그 비용으로 공제될 상속재산을 그 기재부 해가지고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121페이지 보시면 여기 뭐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속재산 목록 해가지고 자 피상속인의 뭐 적극재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뭐 마번에 보면 이제 마번부터 있죠. 장례 비용이나 기타 상속에 관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 어떤 데서는 이걸 뭐 써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쓰지 말는 데도 있고 또 이 심판하는 사법보좌 요즘은 이제 판사 감고 사법보좌관이 하는 데인데 사법보좌관도 이걸 빼라는 사람도 있고 뭐 너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공단 한 것 중에서 가장 좀 그 모범적인 샘플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장례 비용을 뭐 어디다 써든지 쓰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한번 갖다 놨고요. 자 여기 다시 앞페이지 보시면 그 신청서 관련해서 뭐 동그라미 2번이나 3번 같은 거 보면 뭐 하급적 판례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우선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렇게 죠. 상속인이 상속 한정 승인 신고 시에 허위의 이 사람 뭐냐면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한 경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굳이 그걸 왜 거짓 채무를 넣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런 사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그 한정승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뭐 재산을 은닉해서 상속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 할더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유효하다는 이런 판결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우리 도산 절차할 때도 빠뜨리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고 한정승인 할 때도 되도록이면 뭐 다 넣는 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재판 실무 플럼을 내용 보면 바로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131페이지에 이제 그 재판 실무 플럼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론적으로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그 답안을 보세요. 현재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적극재산만 기재한 목록을 기재했어도 일반 한정승을 받아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했듯이 한정승이라는 건 채무 초과가 됐을 때는 이게 그 사망에 있는 특별 한정승이 말하는 거 일반 한정승에는 그 적극재산만 있거나 이런데 하더라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31페이지 보시면 특별 한정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도 다 넣었는데 그 밑에 세 번째 밑에 답안 보면 재산 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이고 뭐 소극재산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 유치동산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꼭 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2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심리 범위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법원은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뿐이고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진위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심리하고 나머지 유권이 명백히 결여됐는데도 심리한다. 자,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줄을 쳐놨죠. 다만 가정법원이 수리 심판하면 법률관계가 사실상 확정되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가정법원의 일반적인 신문 절차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뭘까 봤는데 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떤 보정명령이 나왔냐면 자, 3번을 보세요. 3번 보면 기간 도과에 관해서 중과 심의가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사실 조회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조회할 사항을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채권자들에다 사실 조회하라.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적극적인 그 보정명령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특별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도과된 게 아니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보정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지식관리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보정명령을 내는 경우도 뭐 판사 생각에는 아마 얘가 좀 의심스럽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문제되는데 다시 132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거기 줄을 치면 이렇게 됐죠. 상속인이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언제 들어가냐면 수리 전에 사망한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런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신청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달 후에 이제 수리가 될 건데 이 사이에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 실무편을 하면서도 어떤 논란이 있다. 그거거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견해가 3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우선 이제 문제되는 건 이게 판사들도 답을 안 써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다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건데 130 그 뒷페이지 보세요. 그 바로 뒷페이지 보시면 1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이 사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유를 보면 사건의 개요가 있는 건데 자, 김모 씨는 1998년도에 사망을 했고 상속인으로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6명 대단하죠. 지금 하나 낳기도 했는데 6명 낳는데 자, 그 후 이 상속인들 중에 뭐 제청인 아버지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 보면 양가로 2번 보면 자, 이 다른 상속인들은 채권 양도를 통과하자마자 뭐 했냐면 그 밑에서 3번째 줄 있죠. 인천가정법원에다가 자, 망인의 그 특별 한정승인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5명은 상속인들의 5명은 이제 특별 한정을 신청했는데 1명을 못했죠. 왜 못했냐면 돌아가셨으니까 못했으니까 하니까 이런 경우에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재청 신청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재청 신청인의 아버지는 자, 이 지금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니까 사망을 한 후에 이제 비로소 이 망인의 채무가 있으면 알게 되었고 이런 경우는 1021조 유치조항 해가지고 이 사람 뭘 주였냐면 재청 신청인이 자, 망인을 대신해서 민법 1019조 사망에 의한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안 받아줘가지고 헌법재판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에 보면 이건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안 돼가지고 뭐 각하했는데 이 법원에서 어떤 논의를 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줄친거 그러나부터 보세요. 그러나 1019조 1항에서 정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1심 전속권이긴 하나 재산상의 것이로서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고 1019조 3항에 정한 특별한정 승인 역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그 법률적 같이 할 것이다. 따라서 19조 3항에 의한 제1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정 승인권은 상속에 의해서 제2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자, 여기 보면 결론은 뭐냐면 제1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서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 승인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석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이유에다가 이런 이유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이유로 뭐 재판에 전제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했지만 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이 우리 가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 가사 사건이나 이런 소년보호 사건 이런 것들은 재판문을 공개를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냐면 어떤 분이 이 판결문 원문을 구해서 줬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139페이지 보시면 이랬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특별행정승인권을 승계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봐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08 9 11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나와가지고 결정 내린 건데 자 피상속인을 누구로 했냐면 망 누구래 했죠. 그래서 보면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아까 사실관계를 보면 아까 그 앞쪽을 보면은 자 김 똥꾸꿀 내 해가지고 이 98년 7월 19일 사망한 분이 피상속이 된 거죠. 자 이거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0페이지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뭐 그대로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 졌는데 이 항소를 하면서 헌법재판을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물론 각갈렸지만 이유에서 쓴 걸 가지고 이 판사님이 그대로 이유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망인의 그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 이걸 낸 거라. 그래서 이 판결문은 저는 못 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갖고 계셔가지고 자 보내줘가지고 이걸 특별행정승인권의 승계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대법원까지 안 갔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내려줬고 그 다음에 이 결정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시고 내용은 아까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5페이지 보시면 이 청구인의 사망이라는 게 이 관련된 건 이런 부분, 이 부분 두 개의 사례 이 정도까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구할 수가 없고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동그라미 1번이나 2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 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죠. 4번부터 보면 자 답변서를 작성할 때 주된 내용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거 플러스 당연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판사님들이 이거 안 건드리면 그냥 뭐 원고의 그 피고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무슨 내용을 섞어가냐면 구체적으로는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분 공고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소송비용 결국은 뭐냐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해달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번 보면 뭐 한정승인 판결을 고려 이게 10년 전에 이미 났는데 10년 전에 어떤 판결이 나냐면 그 우리가 보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그 빚을 갚아라 이런 판결이 났을 때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을 여기에서 판결이 또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도 이행 판결은 단순한 집행권한의 획득 수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상속채무의 존재를 확정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유보법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판사님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채권의 존재 및 범위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해 준하는 것으로 심리 판단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자 140 사례가 보면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의뢰자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썼던 거 이런 소송이 들어가지고 이제 답변서를 뭐 이런 취지로 썼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 거기 이제 141페이지 보시면 한정승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 사건에서는 적극재산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뭐 통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4번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통지를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한 생각으로서 이제 이 정도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가지고 각하를 시켜달라고 5번에 보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뭐 소송 비용은 좀 각자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냈거든요. 이랬을 때
이 143페이지 보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도 뭐 이렇게 이유를 써가지고 이건 무조건 동일한 판결 내려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자 판사가 146페이지 보시면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판결문에 보면 그 어디로 보냐면 그 148페이지부터 보세요. 보면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선행 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통지해가지고 뭐 청산에 가름한 통지 절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그 집행 과정에서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고 판결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완전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14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주문은 그대로 뭐 옛날처럼 내려졌고 자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우리 의뢰자한테는 각자 부담으로 한 거죠. 그래서 주장하지 않은 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알아서 내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원고와 피고시 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각자 부담을 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775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 적극 재산 없는데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이연가나 보면 그 밑에 있죠. 우리 보면 보통 주문에 일본 주문에 보면 뭐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이런 건 뭐 계속 봤는데 주문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이런 주문이 나올 거냐 했는데 제가 보면 하급심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됐죠. 원고와 소의 누구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총 비용은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나 이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연 이게 뭐가 필요할지 보면 만약에 각자 부담하게 되면 이 한정 쓰는 사람이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 자기가 이 방어 비용도 청산 비용에서 끌어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 이런 판사가 있더라고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비용을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해라.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해서 소송 비용을 많이 가르쳐봤지만 이런 부담 재판이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보고 이제 마지막 테마는 바로 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방어를 해가지고 이제 150페이지부터 있는 거 이렇게 보시죠. 150페이지부터 이제 판례 4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그 판결 요지부터 보시면 집행 채권자가 집행 채무자 상속인들에 대해서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았으나 만약에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상속 포기함으로써 이제 이게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별론 없고 그냥 아주 1,000원 정도면 되는데 이의소는 초과도 좀 돈 내야 되고 변론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에 이의소로 다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3번을 보면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어 있으면 집행 절차는 종료하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집행법상의 신청에서는 만약에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집행 절차가 종료했다면 다 집행 그거 갖고는 뭐 실제법으로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건 별개 문제고 아니면 없는 건데 그래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확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추심명령이죠.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배당 절차가 남아있으나 아직 강제 집행은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법리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여기 뒤에 보면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의료보험관리공단 지금 밑에 두 번째 줄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제비는 이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 돈이 상속재산이야 고유재산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 보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뭐 고유재산이죠. 이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자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청구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있고 예전에 한번 다른 거 했었죠. 얘가 상속 포기를 한 다음에는 청구인을 변론할 수 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그거 안 썼어요? 자, 그 판례는 몇 페이지였냐면 앞에 페이지가 거기 있죠.
28페이지에 있죠. 28페이지.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거기 써 있죠. 이 판례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2008가 7987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구제 방법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29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졌지만 그러면 얘네들의 구제 방법,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 방법 뭐냐면 대법원 판결을 너 이때부터 알았으니까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한 다음에 청구 이의를 해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상속 포기했다고 해서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했고 사안이 전후가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게 다시 우리 보면 이제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못한다는 건 이 판례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05 그 128 이 판례를 보시죠. 그래서 여기 이항이 있잖아요. 자, 상속 채무의 이항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 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서 원고 승소 판결인 집행권은 자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금전 채무 이행을 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 책임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있죠. 상속인의 고유 재산임이 명백한 임금 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 발령됐을 때 여기 보면 뭐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즉시항고를 통해서 불복하는 걸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방론이에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페이지 제가 별표를 해놨죠. 뒤에 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거기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덟 번째 보면 자 나아가 여기 보세요. 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미 확정돼서 강제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왜냐면 이게 7일 이내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여기 있죠. 집행 채권자를 확정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되 피정부 채권을 중에 추심한 금전 채권에 관해서 그 상당한 반환을 구하고 만약에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명 나왔을 때는 이게 여기 방론에서 이걸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전부명령 확정돼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 실제로 추심한 부분은 반환을 구하고 이럴 때는 보전처분할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구해라. 할 때는 뭐냐면 가처분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가처분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가처분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얘가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채권 자체 양도를 구할 때는 처분금지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서 못 가져가게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방론으로서 대법원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있던 내용 이건 중요하지 않고 첨언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집행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페이지는 2006 2313 관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래서 한정승인한 사실이 청구이의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상속 포기와는 다르게 한정승인 경우는 뭐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우리 승계집행문 부여된 이의 신청 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다툴 수 있는 신청서가 여기 있고 이 신청서 안에는 그 이의 신청 플러스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그래서 이것과 이의 신청 내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이제 별도로 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잘 되는 샘플을 우리 진실과에 있는 것 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162페이지까지 있는 게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된 이의 신청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한정승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이제 한 6번에 걸쳐 다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런 내용 가지고 한 4-5번 강의를 했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는 이 안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양이 지금 200페이지가 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속 한정승이라고 이런 짧은 주제 갖고 이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웬만한 주제를 거의 다 건드렸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건 없을 수 있어도 이렇게 실무에서는 논리 필요 없고 이제 뭐 문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다툴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다음에 이걸 강의를 뭐 아주 오래 후에 강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에 보면 판정 승인 및 청산 절차 해가지고 청산 절차라는 걸 이민 청산과 형식적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직접 한번 해봐야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6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다 알려드렸고 이제 한정 이제 그 중앙지부에서 있는 강의는 이걸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